나 돈 없어? 배째? 그냥 나 교도소 갈게. 본인이 가해자인지 모르고 그런 일이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투자 사기 영상에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많은 분들이 사기죄는 아시겠지만 이 유사수신 행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소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실제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요, 실제 사기꾼이 있고 그 사기꾼의 지시를 받아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모집행위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 사기꾼은 나 돈 없어,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나 배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사기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그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유사수신 행위 어떤 경우엔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지, 자, 오늘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사수신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유사수신행위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쉽게 설명하면 은행과 투자 자문사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은 왜 처벌 안 받아요? 은행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은행법 기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곳이잖아요. 은행 같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 안전장치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친구 한 명한테 야,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딱 한 명한테만 그런 말을 했다? 그 불특정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친구들 모임에서 이야기한 것도 포함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창 모임에 가서 야, 여기 나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여기 투자해봐. 이것도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1호에 뭐라고 써있냐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것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라고 써있어요. 여기서 출자금이란 건 뭐냐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돈을 받는 걸 말을 해요. 2호 보시면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사기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원금 보장 약정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금, 적금, 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은행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은행과 같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이건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호, 4호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에는 수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표를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종이에다가 1억, 나중에 이거 나한테 갖고 오면 너한테 1억 줄 거야 다시, 이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6조 벌칙을 보시면 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사기를 기획한 총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막 주변 사람들한테 야, 여기다 투자하면 돈 낼 거야, 너 원금 보장해 줄 수 있어, 나중에 이율을 10%씩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을 모집하는 데는. 그러니까 A 밑에 B, C, D, E 이런 사람들을 A가 꼬십니다. 야, 너희들이 돈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해온 돈에 5%씩을 너한테 줄게. 그럼 1,000만 원에 5%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지만 1억에 5%면 500만 원이죠. 네가 한 명만 1억원 모집해오면 너는 500만 원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라고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B, C, D, E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을 모집을 해요.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고 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A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하겠죠. 네가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 이자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B, C, D, E가 친구들을 속이고 인터넷에 투자처라고 얘기하면서 투자금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D한테 소개를 받은 갑, C한테 소개를 받은 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B를 보고 투자를 한 거다. 그다음에 을은 나는 C를 보고 투자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B, C, D, E가 과연 책임이 있느냐, 이게 과연 핵심일 수 있어요. 여기서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와 유사시행위로 고소했을 때, 둘 다 고소했을 때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투자 사기에 피해를 받은 가벌병정이 A를 상대로만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할게요. A는 대체적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A는 많은 경우에 나 돈 없어, 배째? 그냥 나 교도소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기에 피해를 받은 가벌병정 등등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고소하는 것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느냐면 이 모집책이었던 B, C, D, E를 고소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B, C, D, E도 A한테 투자를 했던 피해자인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B, C, D, E의 경우에 돈을 모집한 투자자들한테 본인이 원금 보장 약정을 했다면 B, C, D, E도 사기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꽤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본인들도 A한테 투자를 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면 형사상 사기죄 피해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사기죄 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BCD는 설사 사기죄, 나는 몰라서 나도 피해자였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사수신행위는 사람을 기망했느냐 여부가 핵심이 아니에요.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이 된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는요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유예 나온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구속도 안 되고 집행유예 받을 거면 뭐 하려고 고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나왔던 벌금형이 나왔던 형사처벌이 된다면 내가 받은 피해를 B, C, D, E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가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의 100%를 변제받을 수는 없어요. 민사소송에서 여러 사정들을 다 고려를 해서 책임 범위를 제한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70%까지 배상을 해라, 어떤 경우에는 60%까지 배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책임 범위를 제한은 하지만 그렇지만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은 이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기죄와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두 개가 굉장히 쌍둥이같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총책 A는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하고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와 유사수신 행위 두 개가 다 처벌이 될 수 있고요. B, C, D, E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는 A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라고 한다면 본인도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기죄는 빠질 수 있지만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고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 추천에 불과한지 아니면 본인도 이익을 받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원금 보장 약정에 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내가 이것이 사기에 대한 것을 알았거나 아니면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모집하는 행동을 같이 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억울하다, 나는 몰랐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본인이 받지 않은 어떤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사수신 행위로 고소가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유사수신 행위는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본인이 가해자인지 모르고 그런 일이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혹은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 총책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고 법무의 공주를 찾아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